제가 오늘 맡은 이 주제가 사교육 없이 자녀 성장을 돕는 학부모 이런 주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교육이란 것이 너무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라서 그죠. 뭐 피아노도 사교육이라고 하면 사교육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효동초등학교 처음 이제 오고 이래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 미리 와서 좀 분위기 파악하고 이제 어머니들 얼굴도 좀 뵙고 제가 그 말씀드릴 영역을 정하려고 했는데 교장선생님한테 납치돼가지고 한 10분 동안 말벌의 폐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여기 뭐 해맞이 공원이 생기고 갑자기 동구청에서 꽃을 바꿔가지고 뭐 말벌이 막 날아들고 그래서 말벌 집들을 수색해서 처치하고 그 이야기 듣다가요. 교장선생님 재밌더라고요. 옛날에 여기 이 효동초등학교라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개교한 지 몇 년 됐어요? 1996년 20년 됐네. 그죠? 그러니까 모르지. 제가 어릴 때는 여기 막 나룻배 타고 막 아양교에서 조금 올라오면 요 동네죠. 그 오리배 타고 막 이랬던. 지금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잘 모르고 이래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한 학년에 한 학급씩 있더라고요. 아주 아담하고 좋은 분위기 같아요. 엄마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막 학교가 크고 학급수가 많고 또 주변에 막 사교육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고 이러면 좋은 교육 환경 같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자녀교육하면 이제 범어동 가는 것이 굉장히 뭐 무슨 왕도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알고 나면 그렇지 않죠. 이제 뭔 모르고 이제 자녀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미 연수 여러 번 받으셨죠? 그 여러 좋은 선생님들 오셔서 이제 도움이 되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을 텐데, 저는 뭐 교육 관련 전공에 이런 걸 한 적이 없고요. 뭐 우리 하다 보니까 팔자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 만나 뵙게 됐는데, 대부분 이제 연수 오시는 선생님들 보면 이제 교직에 오래 계시다가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들이거나 아니면 뭐 대학원에서 상담, 뭐 심리 이런 걸 전공하시는 이제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오시잖아요. 저는 죄송스럽게도 그런 관련 유관 전공 뭐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근데 제가 이제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이제 제 이력은 어머니들과 똑같이 제가 어릴 때부터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그 잔뼈가 굵어온 아빠라는 점이죠. 우리 아이가 4살 무렵에 우리 와이프가 아이를 키우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서글퍼 보여서 우리 와이프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아이를 뺏었잖아요. 당신은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거 해라. 공부는 내가 시킬게. 그 4살 때부터 제가 아이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거 제가 다 했어요. 호작질. 어릴 때 팀 짜서 뭐 오르다 시키고 뭐 어쩌고 뭐 오만 거 다 하죠. 그 영어로 말하면 뭐 마두구스 들려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걸 제가 이제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했잖아요. 그 지금 우리 아이는 26살. 지금 서울에서 대학교 4학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처음엔 저도 이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 거 보니까 저는 어린이집, 유치원, 노란차 오면 아이를 직접 태워보내고 이랬거든요. 엄마들도 다 그렇죠. 요즘도 뭐 저학년 엄마들은 둘째 이렇게 유치원 보내고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오시고 이렇게 바쁘더라고요. 근데 엄마들 보니까 이렇게 노란차 오면 스쿨버스 오면 태워보낸 다음에 처음에는 막 만세부르면서 올라가가지고 태양의 후예 밀린 거 보고 막 이러더니만은 좀 있으니까 엄마들끼리 눈을 딱 맞추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차 떠난 다음에도 안 올라가고 수다 떨고 막 이러면서 궁금한 거 묻고 막 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학년 키울 것 같은 언니를 납치해 가는 거라 자기 집으로. 언니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이래 눈 맞추고 올라가서
궁금한 거 묻고 막 이러죠. 또 좀 있으니까 자기 그 언니 집에 놀러 가네? 놀러 가가지고 온 집안 살피고 막 무슨 탐정처럼 막 스캔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 집에 안 하는 거, 이 언니 집에 뭐 하는 거 없나 살피고 있죠. 전 집 뭐 어떤 거 좋은 거 있나 싶어가 막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른바 자녀교육 정보를 이렇게 유통시키는 거죠. 선배 언니들한테 듣고 배우고 막 이렇게. 근데 저도 똑같이 노란차 태워가지고 아예 보내고 했는데 아무도 저한테는 오빠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도 숫기가 없어가지고 누님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했다가 뺨 맞을까봐 겁이 나서 그렇게 못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는 키워야 되겠지. 물어볼 누님 없지.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내 제일 큰 서점 나가가지고 육아 코너 가가지고 닥치는데 육아 서적을 읽었어요. 처음에. 과장 좀 하자면 뭐 육아 서적이랑 육아 서적 다 읽었어요. 우리 아이 4살 5살 무렵에. 그러다 보니까 딱 뭐가 감이 딱 잡히더라고. 모든 책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더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를 책 읽기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다행히 저는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저는 달서구 사는데 우리 달서구 쪽에 이제 어린이 전문 서점이 생긴 거예요.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 요즘은 이제 다 전집 할인 매장 뭐 이런 걸 어린이 전문 서점, 어린이 서점 이렇게 간판 붙였는데 그거 말고요. 진짜 잘 만들어진 좋은 어린이 책을 모아다가 전문적으로 파는 서점이 대구에 몇 군데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거의 다 망하고 없는데 대구에 한때 4개인가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80군데 정도 있었는데 그 어린이 서점이 문을 여는 바람에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서 가면 7권에서 10권 정도의 그림책을 샀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이하고 읽고 읽어주고 이렇게. 그리고 다 읽고 나면 다시 다음 주에 가서 또 사고 이렇게. 정말 바쁜 때는 못 갔지만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말 바쁜 날은 2주에 한 번씩 꾸준히 가서 좋은 어린이책을 사서 읽히는 작업을 꾹 계속했죠. 저는 이제 다른 사교육을 시키거나 학원을 보는 대신에 그 작업을 했어요. 그걸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엄청 오래 했죠. 10년 했어요, 10년. 그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더 이상 어린이 서점의 책이 이제 유치해서 안 되죠. 그때부터 이제 시내에 마침 대형 서점들이 내려와서 교보를 갔죠. 그렇게 아이를 키웠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인터넷 서점들이 생기면서 예스24, 알라딘, 뭐 리브로 이런 서점들이 생기면서 동네 서점들이 경영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어린이 전문 서점도 이제 망하게 생겼죠. 그래서 그 책방 주인께서 저보고 제가 10년씩 단골로 있었으니까 우리 아이하고 저하고 관계라든지 이거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어느 날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서점 경영이 어렵게 되면서 서점에 오는 엄마들에게 책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엄격하게 그동안 받은 도움이 커가지고 그러겠다고 하고 서점 엄마들에게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게 엄마들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매주 한 번씩 그 서점에서 부모 교육을 했어요. 그게 12년째 됐어요, 12년째.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교육청에서 저보고 연수를 받고 가끔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 교육에 이제 좀 뛰라고 해가지고 제가 꼭 시켜가지고 3년 전부터 이제 초등학교, 그전엔 주로 중학교도 가고 막 이랬는데 지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다니게 됐죠. 참, 지금 생각해도 좀 이상한 일이에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젊은 어머니들 만나 뵙고 아이 키우는 일에 대해서 강의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있어서 이런저런 경험들이 이제 알려져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관련 전공은 제가 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어머니들처럼 불안해하고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공감하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인터넷 자녀교육 포탈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사이트가 생겼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예, 모르면 그냥 패스하고요. 네이버는 알죠? 네이버. 자녀교육계의 네이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네이버는 구글도 있고 경쟁사가 있어. 다음도 있고요. 근데 잠순회라는 사이트는 경쟁사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이버나 다음처럼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연회비 10만원씩 내야 들어가요.
하여튼 그런 사이트가 있다 치고, 우리 초3 때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대구 총구석에 살지만 서울 대치동에서 어떤 좋은 교재로 애들 수학 공부 시키는지 이런 걸 제가 다 알게 됐죠.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잠수는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이라고 있어요. 엄마표 영어 공부의 원조죠, 원조. 여기 도서관에서 책 검색하시면 있을지도 몰라요. 부모교육 서적 중에 잠수는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그 책을 따라서 제가 우리 아이 영어 학원 한 번도 안 보내고 그렇게 영어 공부를 시켰어요. 우리 수능 때 당연히 수학과 영어 100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 잘 들으시면 사교육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어요, 진짜로. 오늘 제목에 딱 사교육 없이 자녀 성장을 돕는 학부모잖아요. 우리 아이는 어떤 학원도 다닌 적이 없어요. 그 실제로 수능에서 전국에서 약 200등에서 250등 했어요. 100분이라 하면 약 0.05%죠. 어머니들 이렇게 잘했다 해야 잘 듣더라고. 전국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알아요? 약 60만 명 되죠? 어떤 애 60만 명 넘고, 요즘 60만 명 안 되지만, 이제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60만 명이라고 잡으면, 그 중에 문과가 40만 명, 이과 20만 명, 문과 40만 명의 상위 10%는 몇 명이게요? 대답 좀 해줘요. 그래야 내가 말을 하지. 문과 40만 명 중에 10%. 영 하나 띄면 되잖아요. 다 가르쳐 준다. 자, 상위 10%는 4만 명. 4만 등 안에 들면 상위 10%인 거라. 자, 1%는 4,000등. 0.1%는 400등. 우리가 몇 등 했다고요? 200등에서 250등 사이 했어요. 굉장히 잘했죠? 사교육 없이. 거의 모든 과목 다 만점 맞았어요. 책 읽기 그래 했는데 국어만 만점 못 맞았지. 국어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는 책 읽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아니면 사교육비가 제일 많이 드는 엄마표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아니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엄마들이 애하고 제일 많이 사고치는 수학 공부법에도 말씀드릴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왔어요. 처음 오니까. 고민은 너무 넓고, 그죠? 그러다가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 수학하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처음 봐요? 네가 이래 쉬운 걸 우리한테 묻나? 우리 수준을 무시하나 이거지. 그래도 좀 화답해야 뭐 이래 진도가 나가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소통. 누구예요? 알죠? 지금 세계 100m, 200m 계의 1인자 우사인 볼트예요. 어때요? 잘 뛰게 생겼죠? 근데 우사인 볼트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아요? 엄마도 잘 모르더라고. 모르죠? 케냐? 마라톤은 케냐고요. 단거리는 자메이카. 볼트는 자메이카 선수예요. 자, 상식도 넓히고. 이 사람 알아요? 다 알죠? 근데 얘 사진 보여주면 꼭 다 웃더라. 너무 친근하게 생겨서 그래요? 예? 왜 웃음이 나지? 뭔가 좀 허점투성이고 막 우리로 하여금 긴장을 풀게 만들고 편안하고 이렇죠. 문제는 이 사람도 운동선수라는 거라. 볼트와 이봉주의 공통점 뭐라고요? 예, 달리기 선수, 육상 선수 그래. 달리기 선수 하니까 왠지 좀 컨츄리하게 느끼고 육상 선수 그죠? 제가 이 두 선수를 만약에 달리기 시합을 붙이면 누가 이길까? 이게 어릴 때부터 제가 옛날부터 너무 궁금했어요. 어머니도 생각 어때요? 예? 아, 종목에 따라 다르다고요? 똑똑하시네. 맞아요. 그게 정답인데, 그럼 제가 제 질문을 바꿔볼게요. 자, 수성구 범어사동에 경동초등학교 다니는 꼬마가 있어. 2학년. 그죠? 얘는 막 좋은 사교육이 막 학원이 많고 이러니까 거기 막 매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막 지금 구구단도 뭐 축축축 외우고 받아쓰기 하면 다 100점 맞고 막 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애는 효동초등학교 2학년.
보낼 학원도 마땅치 않아가지고 집에서 겨우 뭐 학습지 하나 하고 있어. 자, 이 두 아이가 앞으로 자라서 누가 공부 잘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효동초등학교 2학년? 커봐야 알아요? 담대하시네. 아니, 커봐야 알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아이를 키워보니까 저는 저 남구 대명동에 학원 없는 데 살았거든요. 우리 애도 뭐 한 학년에 세 학급밖에 없는, 주변에 학원이라고 찾아볼 데 없는 앞산 바로 밑에 살았어요. 근데 서울에 뭐 대치동 이야기를 들으니까 잠수원에 들어가서 막 이야기 듣고 하니까 거기서 뭐 희한한 거 하대? 하바 놀이학교? 요즘은 이제 좀 들어봐. 하바 놀이학교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죠? 아니, 잘 사는 동네에서 그런 걸로 막 원목 장난감 가지고 논다는 거라. 원목의 질감이 뭐 엄마의 손, 피부가 딱 괜찮고 뭐.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는 까칠까칠한 물려받은, 어디서 기증받은 뭐 이런, 그죠? 쌓기 놀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너무 불안하던데? 여러분들 안 불안한가? 불안하죠? 그래서 제가 그거 묻는 거라.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 대치도 있는 애나 범사도 있는 애들이 훨씬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전부 그리 이사 간다니까? 저도 어릴 때 5살 아이를 키웠는데 저한테 주로 하는 조언이 뭔지 알아요? 애 아깝다. 수성구로 이사 가라. 계속 들었어요, 그 이야기. 또 애 공부 좀 하니까 더 그런 소리 많이 듣죠. 근데 저 악착같이 안 갔잖아. 왜? 자녀 교육은, 그죠? 그렇게 사교육 인프라가 훌륭하게 갖춰진, 사교육 인프라 해봐야 다른 거 없어요. 학원이죠, 학원. 학원 좋은 곳이 많은 곳이 과연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곳인가에 대해서 제가 그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엄마들께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볼트하고 이봉주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종목에 따라 다르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애를 키워봐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막상 현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우리 아이가, 그죠? 잘하는 걸 보고 또 가끔씩 시대에 가서 동서 애하고 만나보면 동서 애는 막 좋은 영어 전문학원 다니고 있고 막 이래봐요. 우리는 막 영어 전문학원 없죠? 여기 뭐 강 바로 옆에 있고 뭐. 그러니까 길거리 봐야 여기 뭐 영어와 관련된 GMB는 있어요, GMB? GMB도 없어요? GMB는 있어? 그나마 낫네. 센트럴 리딩 뭐 이런 거 있어요? 뮤엠 영어는? 없어요. 그래, 이런 거 없잖아. 근데 동서 동네 가면 막 그런 거 있어가. 그런데 팽팽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고 집에 딱 제사 지내고 돌아오면 괜히 속상하죠. 이게 이제 우리 부모가 가진 안타까운 마음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이 둘이 한번 시합 붙여봅니다. 사진을 내가 합성해서 둘이 붙였어요. 잘 관찰해봐요. 자, 볼트 뒤에 보면 배경 있죠. 배경 관중석.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너무 빨리 뛰니까 안 보이죠. 이봉주 뒤에는 보이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저 대치동이나 범어동 아줌마들처럼 저렇게 마치 아이 키우는 일이 당장에 승부가 날 것처럼 단거리 경주처럼 뛰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애가 안 보여. 실제로 제가 최근에 상담하는 사례 중에 저 만촌동에 가면 옛날에 시내에 있다가 학교가 이전한 학교가 있어요. 만촌동 메트로팔레스라고 있는데 거기 딱 중간에 가면 내가 참 학교 이름 말 못하겠네. 거기 동네가 완전히 단일 아파트라. 그러니까 얼마나 막 제가 작년 학부모 교육 가보니까 엄마들이 200몇 명 모였어요. 이거 다 해봐야 몇 명이에요? 10명, 12명밖에 안 돼요.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 다 합해도 20명이 안 돼. 그렇게 막 열기가 뜨겁고 막 이래요. 난리가 났어. 근데 거기서 딱 강의를 어떤 엄마가 저 찾아왔어요. 불안해가지고. 애를 그 동네 분위기에 따라서 영어 전문학원을 보냈더니 애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안타깝게. 그죠? 머리가 빠지는 거라. 원흉탈모라고 알아요? 이 정도 아닌 애들이라도 주변에 보면 이런 게 많죠? 틱이라든지. 이런 거 흔히 보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이 키우는 일을
마치 단거리 경주처럼 생각하고 마구 달리다 보면 애가 안 보여요. 볼트가 너무 빨리 다니니까 뒤에 관중석이 안 보이는 것처럼. 애가 지금 상처를 입는지 안 입는지, 자존감이 낮아지는지 아닌지를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왜? 빨리 지금 뭘 해야 되니까 오늘 그죠? 꼭 하기로 한 뭐 수학학습지 몇 쪽, 그죠? 이걸 빨리 해내야 되죠. 요즘 또 학습지들 얼마나 친절한지 시계까지 나눠주더라. 그 시계는 막 초조해 가면서 막 하대. 아니 100m, 200m 달리기 할 때 그러죠. 플랫이라고 하잖아. 딱 출발할 때 탁 눌러가지고 바락 뛰가. 이번에도 뭐 우사인 볼트가 무슨 며칠 전에 영국에 있는 무슨 육상대회에서 원래 이제 자기 기록 중에서 가장 우수한 기록으로 우승했대. 9초 9 얼마인가. 볼트 세계 기록은요 9초 5인가 뭐 이래요.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휘말려 가가지고 아이들을 100m 달리기 뛰듯이 시키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아이가 다치는 건 안 보이는 거죠. 슬프네. 한 20학교 가면 가끔 한 학교가 동영상 재생이 안 돼. 지금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슬프다. 자, 이거 볼트 동영상입니다. 자, 치우고, 생략하고. 자, 제가 뭘 보여드리는가 하면요. 이봉주 선수는 정말 큰 출약이 생겼잖아요. 못 뛰게 생겼죠. 근데 이봉주 선수의 큰 장점이 뭔가 하면, 보통 세계적인 마라토너들이 마라톤 생애에서 한 7번, 8번 정도 완주한대. 그리고, 근데 대회를 7번, 8번 나가겠어요? 그게 아니죠. 여러 번 나가지만 대부분 페이스 조절이 실패해서 풀코스 완주를 못하고 중도 탈락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봉주 선수는 37번 출전해가지고 35번을 완주했어요. 그래서, 그 이봉주 선수의 큰 장점이 이게 성실함과 꾸준함, 자기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달리는 거죠. 그런데 우사인 볼트는 이 학교 학부형 아닌데 지금 막 적으라 하니까 지금 당황하잖아요. 그냥 앉아서 들으면 돼요. 제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제 강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봉주 선수의 큰 장점이 자기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풀코스 완주를 그렇게 오래 했다는 거라. 보통 마라톤 하면 케냐 강국이잖아요. 케냐의 세계적인 선수들도 생애에서 7번, 8번 완주하면 끝이에요. 그 볼트 동영상 뭔가 하면요. 볼트가 옛날에 2011년도에 대구 왔거든, 대구. 대구 시지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어요. 그때 볼트가 와가지고 실격했어. 기억 안 나죠? 그게 동영상을 봐야 되는데, 재생이 안 되니까. 왜 실격하는가 하면요. 100m는 10초 안에 승부가 나는 경기예요. 10초 안에 승부가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출발부터 요만큼이라도 더 빨리 뛰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총이 딱 울린 거 동시에 출발하려고 하다가 총 쏘기 전에 출발하는 거라. 0.02초 빨리. 2011년도에 볼트가 대구 와가지고 CG 월드컵 스타디움에서 100m 달리기 하다 실격했어요. 그 동영상인데. 안타깝네요. 뭐 그렇다 치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키우는 일이 많은 엄마들이 키워봐야 안다하고 뭐 종목에 따라 다닥하고 이 관념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안 키우는 거라. 그래서 당장 오늘 밑바닥의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죠. 안 풀면 죽죠. 수학 문제 풀리다가 엄마들 뚜껑 많이 열리죠.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어머니들의 뚜껑 열리는 횟수의 한 100배는 더 뚜껑이 자주 열렸어요. 제가 성격 급하게 생겼잖아요. 성격 급하게 안 생겼어요? 급하게 생겼죠. 저는 틀리면 바로 머리 쥐바꿔요. 발로 차고 막. 부모교육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나전달법을 쓰래. 영어로는 아이메시지 기법이라고 들어봤어요? 부모교육 안 받나?
애가 뭐 저지레를 했잖아. 예를 들면. 그러면 왜 이 비싼 걸 깼노?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라. 그러면 애가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주의를 하지 못해서 비싼 그릇을 깼기 때문에 엄마는 아주 속이 상하단다. 이렇게 엄마의 감정을 말하라. 자, 이론은 이래. 이론은 부모 교육 받으면요. PET 교육이나 뭐 이런 거 받잖아요. 그런 거 받으면 이렇게 하래. 근데 그게 돼요? 성질 나는데? 물론 좀 고수가 되면 이제, 그죠? 깼잖아요? 깨면서 애가 놀랐어. 엄마 화낼 게 예상이 돼. 그 애가 더 크게 마음에 이제 부담을 가지죠? 자, 이럴 땐 진짜, 그 오은영 박사가 말하는 대로, 오은영 박사 알죠? 오은영 박사가 말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싼 그릇 깼는데 주목하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놀란 아이의 마음을 먼저 치유하는 거. 아이고, 우리 아들 많이 놀랬지? 이렇게. 이것도 사실은 굉장한 고수가 돼야 하는 거라. 이게 쉽지 않거든요. 애 놀란 건 저리 가고 비싼 그릇 깨진 거 여기에 주목하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수학 공부 시키다 보면 특히 저는 애가 오답 나오잖아요. 바로 머리 쥐박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너무 미안하고 애 울고 막 그리고 한 대 쥐박으면요 정신을 차려서 잘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애 눈동자가 풀려요. 아빠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눈동자가 쥐 혼자 팽팽 돈다니까. 아유, 내가 얼마나 미안하던지 아이한테. 그것도 이제 계속 실패를 거듭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이제 애가 깨 있을 때 채점하면 내가 애를 잡으니까 잘 때 채점하자. 잘 때 채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몇 달 무사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 그날따라 우리 애가 그날 하기로 한 모든 문제를 다 틀렸어. 제가 어떻게 될게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지? 깨운 걸? 엄마가 또 해봐야 하는데, 이거. 자는 눈 깨워가지고요, 찬물로 세수시켜가지고 오답 처리하게 한 거야. 내가 지금 생각해도 우리 애한테 미안하네.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근데 그 시기에는 이게 너무 불안하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니까 인간 같지 않게요. 애 깨워가지고 막 잠들면 얼마나 달콤해요, 잠이. 근데 막 고함 질러 깨고 발로 차가지고 찬물로 세수시켜가지고 오답 처리하고. 엄마들은 뭐 저만큼은 아닐지라도 대부분 이러더라고. 문제 풀리다 열받으면 문제집 뚫뚫 말아가지고 머리통 때리다가 성질나면 몇 장 째줘. 애 겁주려고. 니 같은 건 공부할 자격이 없어 하면서. 응? 째는 신용하고 그래가 쓰레기통에 콱 쳐박고 있잖아요. 나중에 몇 시간 지나면 정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쳐박았던 거 다시 꺼내가지고 막 펴고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 막 그리고 또 애 자는데 가가지고 끌어안고 울죠. 미안하다 하고 막 저도 많이 했어요. 내가 안 하고 몰라. 이거 안 해보는 사람도 몰라요. 아빠들은 도통한 소리 하죠. 왜 그렇게 하고 지 물 거 다 갖고 태어났는데 그럼 엄마들 속으로 재수 없죠. 맞는 말이지만 재수 없다니까. 왜 거기에는 자기 죽음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맞는 말을 해도 내가 소화가 안 돼. 그래 니 잘났다 하고 막 니는 내 맘 모른다 하고 막 이랬죠.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가서 막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빌고 있잖아요. 엄마는 널 사랑해 하고 막 내일 꼭 정신과 가볼게 하고 막. 우리 아이 키우다 보면 저절로 우리한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충동 조절 장애예요. 이건 정신과 가도 대책이 없어요. 정기적으로 발작을 해야 뭐 항우울제를 복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언제 발작할지 모르잖아요. 언제 뚜껑 날아갈지 모르니까 이런 일이 왜 있는가 하면요. 아이 키우는 일을 단거리 경주처럼 생각하는 거라.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긴 안목이 없고 당장 동서 애가 열심히 뭘 하니까 또는 옆집 옆편네가 뭘 하니까 엄마들 그러니까 오늘같이 오늘 공개 수업한다 하더라. 몇 학년 공개 수업이에요? 몰라요? 아, 방과후. 여기 전부 저학년 엄마 맞아요? 고학년도 있어요? 고학년 있어요? 아니, 오늘 이 수업이 저학년 수업이에요? 아니면 통합이에요? 아, 통합이에요. 그러면 저학년, 고학년 다 합해가지고 이 숫자란 말이지.
아니, 한 학년에 한 학급밖에 없다고 해서 내가 많이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지. 안 온 사람도 자기 손해지, 뭐. 우리가 아이 키우는 일을 단거리 경주라고 생각하니까, 단거리 경주는 10초 안에 승부가 나요. 100m는 우사인 볼트 봤죠? 10초 안에 승부가 나기 때문에 너무, 그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 발짝이라도 더 빨리 해야 돼요. 엄마들이 어릴 때 보면, 아이들 유아기 때부터 막 하잖아요. 불안해가지고. 예를 들어 영어 같으면 영어 유치원, 좋은 동네 가면 영어 유치원 보내요. 한 달에 80만원씩 주고. 이건 영어 유치원 없는 걸 축복이라고 여겨야 돼요. 또 버스 타고 보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버스 와요? 안 와요? 여기서 어디 보내는데 주로 보내면 실제로 보내요? 아니지. 범어도? 요 근처에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그래요? 어디? 요 근처 어디? 예? 어디? 어? 학교 유치원? 영어 유치원 말고, 학교 유치원 보낸다고? 진짜 촌스럽네, 진짜. 원더랜드나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폴리 학원 뭐 이런 거. 잘 사는 동네 가면 유치원을 그런 데 보낸다니까. 그래가지고 애 잡는 거라, 이제. 애들 4살, 5살 꼬물꼬물 하는 애들한테 막 원어민들, 고래나루 시커먼 원어민들하고 막 놀고 막 볼풀에서 뛰놀고 영어로 씹을랑, 그리고 막. 이래가지고 애들이요, 나중에 크면 초등학교 저학년 되면 이제 영어에 거부감이 생기는 거라. 사실은 꼭 그런 식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서 애를 키워도요, 엄마들 보면 수학 공부시키다가 대부분 수학에 거부감 들게 만들죠.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초등학교 3, 4학년 되면 엄마, 수학을 누가 만들었어? 왜? 하면 찾아가서 죽이고 싶어. 이렇게 한다니까. 왜?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 때 수학으로 질렸거든. 맨날 쓸데없는 짓 하면서 막 애들 달달달 볶고 하루 잘 때 내가 결산하면 우라통 터지죠. 뭐 열심히 하루 종일 애하고 싸웠는데 자기 전에 점검 딱 해보면 진도 나간 게 없어. 그래 너무 속상하고 우라통 터지고 막 젊은 엄마들 그래가지고 우울증 걸린다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엄마들 우울증은 그래서 생겨요. 하루 종일 애하고 찌직보고 싸웠는데, 그죠? 둘째 돌보랴, 저학년 애 키우랴 뭐 이랬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막 이러면 속상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처럼 사실 아이 키우는 일은 그렇게 단거리에서 승부가 나는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봉주 보여드린 거예요. 자, 마라톤이라면 승부가 언제 나는가 하면 보통 우승하려는 마라토너들은 42.19km 가운데 약 35km 지점에 스퍼트예요. 나머지 한 6, 7km를 더 남겨두고 스퍼트 한단 말이죠. 이걸 자녀교육으로 치환하면, 그죠? 아이들이 인생에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스퍼트 지점 언제인 줄 알아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최상위권의 경우.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시절 다 보내놓고는 모른 척 하노.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도 탱자탱자 놀았죠? 안 봐도 비디오예요. 고3, 3월 되면 조금 정신 차려. 이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정말 최상위권 아이들은 고2 겨울방학 때 제대로 하는 거라. 그러니까 벌써 뛰면 안 된다고요, 내 말은. 근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뭐 유아기 때 벌써 뛰고 있어요. 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엄마들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모건병이라고 부르죠. 원인이 엄마에게 있는 병, 이걸 보고 일본의 어떤 교육학자가 모건병이라고 불렀어요. 아까 말한 틱, 틱도요, 막 어떤 애들은, 우리 연구소 오는 애도 하나 있는데 걔는 맨 초에 한 병씩 이상한 소리를 내. 음성 틱. 그냥 눈 깜빡깜빡 하는 거 뭐 이런 거 말고요. 심각한 틱은 맨 초에 한 번씩 막 고개 픽픽하고 막 소리 막 내고 이러죠. 또 그런 거 엄마들이 막 속상하니까 막 하지 말라고 계속 지적해. 그럼 더 악화돼요. 그런 거 막 하지 말라고 지적하고 이러면 안 돼. 손톱 깨물잖아요. 애들, 그죠? 그럼 엄마들 막 손톱에 막 쓰는 거 막 이상한 거 발라주죠. 뭐 킬로그램 막 이런 거. 손톱 못 빨게. 그러면 안 되고 원인을 제거해요, 원인을. 그 아이 키우는 일에 있어서 대부분은 이제 심리적 원인은 뭔가 하면 우리가 불안해서 아이들을 지나치게 몰아가는 거죠. 단거리 경주하듯이.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상처를 입고 오히려 정말 스포트 해야 될 때 스포트를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엄마들이 수많은 많은 이렇게 잘 모르니까 이제 동네 언니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하는가 하면 동네 언니들이 야 사춘기 되면 애들 말 안 듣는데 말 들을 때 많이 돌려야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동네 언니들을 코치로 모시고 다니면 안 돼.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막 동네 언니들한테 코치 받고 막 보니까 아파트 같은 데 가면요 꼭 한 두 동에 하나씩에는 자기 큰애 외고 보낸 엄마 또는 과고 보낸 엄마 꼭 있어. 가면 이제 그 엄마가 그 동네에서 이제 이거 되는 거지, 이제. 자녀 교육이 있어서. 주로 이렇게 코치를 해요. 그럼 그것도 모르고, 그래, 말 잘할 때 돌려야지 하고, 열심히 돌리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애 굉장히 잘해. 유전자가 좋아가지고. 근데 우리 애는 유전자도 뭐 평범한데, 자만큼 하게 하고 싶은 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이상한 논리를 언니들이 세운다니까, 동네 언니들이. 자만큼 못하니까 자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상하죠? 못한다는 말은 아직 그런 인지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뜻이고 아직 인지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발달할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되죠. 우리 연구소에 오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들하고 제가 그 그림책을 가지고 애들하고 수업하는 게 있어요. 책을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하는 거 하는데 얘들이 1학년 때 가을에 저한테 왔는데 하나는 저기 803 밑에 공산초등학교 다니는 꼬마가 있어요. 얘는 1학년 가을에 왔는데 벌써 이가리를 다 했어. 근데 메트로폴리스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온 꼬마는 같은 1학년인데 이가 하나도 안 빠졌어. 발육이 천차만별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때는 몇 달이 무섭죠. 우리 애도요 2월생이라서 요즘은 1월달부터 12월달 이렇게 한 학년이 끊잖아요. 우리 애 때는 3월달부터 이듬해 2월달까지. 우리 애는 이듬해 2월생이에요. 그래서 학교 들어갈 때 이제 그 전에 3월생들하고 같이 학교 들어간 거죠. 들어가 보니까 우리는 알라도 말라. 그 전에 3월생은 누님 같고. 그리고 학교에서 늘 제일 앞에 서가지고 깃발, 반깃발 들고 있고 막 이랬어요. 얼마나 작은지. 하는 짓도 유아틱하고. 운동회 할 때마다 꼴찌. 6년 동안 4명 뛰면 4등, 6명 뛰면 6등. 그 애가 뭐 너무 내가 안쓰러워가지고요. 어떤 해는 애 엄마가 실내화를 풍덩한 거 사줬어. 오래 신으라고. 실내화 신고 뛰거든요. 요즘은 안 그런가? 요즘 운동화 신고 뛰어요? 옛날에 실내화 신고 뛰었어요. 근데 풍덩한 거 사준 거 안 그래도 딱 맞는 거 신고 뛰도 꼴찌인데 풍덩한 거 신고 뛰다가 벗겨졌잖아요. 그리고 벗겨진 신발 조가 뛰니라고 있잖아요. 꼬린 하는 애들하고 이만큼 차이 나고 그것도 뭐 많이 뜁니까? 50m인가 60m인가 뛰잖아. 아이고 애가 민망해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우리 애 기 살리려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 6년 동안 제가 계속 아빠 달리기를 했어요. 요즘은 오전에 운동이 끝낸다고 학부모 달리기 안 하더라. 우리 때는 늘 학부모 달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직장생활하는 아빠들보다 훨씬 잘 뛰어. 그래서 일부러 매해마다 뛰어가지고요. 1등 찍어가지고 비누 타가지고 우리 반에 일부러 찾아가잖아. 애 기 살려주려고. 근데 얘가 중학교 2학년 딱 되니까 어느 날 반개주 대표가 된 거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책만 맨날 읽고 이런 애인데.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니 우야다 이렇게 된 녹하니까 애가 하는 말이 도덕과 경찰로 열심히 했어 이 하더라고. 그 지는 모르는 거지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요. 이런 아이는 좀 늦대잖아요. 그러니까 중학생이 돼서 제대로 이제 발육이 시작된 거라. 어릴 때는 잘 안 자라다가 중학교 2학년 때 확 자란 거죠. 그래가지고 빠르니까 개주 대표가 된 거예요. 이런 경우 흔히 있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반에서 짱 먹고 이런 애들 있어요. 남자애들 가면. 그래가 막 뭐 약한 애들 괴롭히고 이래요. 이런 애들 중학교 2학년 되고 역전당한다니까. 그거는 먼저 자라있고 다른 애들 대부분 좀 사춘기가 돼서 자라고 이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생각하고 까불다가는 도로 얻어 터져요. 자, 아이들의 신체적 발달, 그 삐아제 여사가 말한 대로 행동 발달도 이렇고 또 인지 영역의 발달도 마찬가지예요. 학습 영역과 관련된 이런 발달도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서 두 자릿수 받아올림 있는 덧셈을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이미 인지 능력이 발달해서 척척척 해내. 자, 이런 경우에 아까 동네 언니 코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는 못하니까 더 많이 돌려야 되지. 근데 이미 두 자릿수 받아 올림 있는 덧셈을 할 머리가 없어, 아직. 근데 계속 더 돌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수학 싫어하게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실패를 해요. 이때는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보면 학년군이라고 해서 두 학년 단위로 나눠놨어요. 1, 2학년군, 3, 4학년군 이렇게 5, 6학년군. 왜 그런 줄 알아요? 같은 2학년이라도 아직 발달이 느린 아이들은 1학년 수학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융통성 있게. 그러면서 좀 기다리면 인지 능력이 좀 발달하죠.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좋은 어린이 책 많이 읽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 못하는 것을 한 5학년 되면 다 해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호작질 하지 말고요. 지금 마치 무슨 육상대회 출전한 것처럼 달리면 안 되고요. 뭘 해야 돼요? 달리기 전에 뭔 준비를 하는 거라. 마라톤 동호인들한테 이런 걸 준비하래요. 근력 강화 운동. 하루에 1시간씩 헬스클럽에 가서 예? 이 팔 근력을 강화시키는 고무줄 당기는 거 있어요. 헬스에 가면. 이런 거 하래. 왜 그런가 하면 마라톤은 계속 뛰어야 되니까 팔을 젖어야 된대. 팔 근력이 있어야 되고 또 바람을 맞으면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복부 근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이제 마라톤 동호인이 되는 거라.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자기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커서 이제 동기가 부여되거나 목표가 생기면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럴 때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릴 때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때요? 중학생, 고등학생 돼서 지가 공부하고 싶어. 그래도 책상에 앉으면 못 견딘다니까. 왜? 이미 습관이 안 잡혀 있고 생각하는 힘이 부족해서 어떤 문제를 딱 만났는데 캄캄해. 그러면 갑자기 냉장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진다니까. 그래서 공부시켜보면요, 다 냉장고 문 열러 나가. 또 안 가던 화장실, 조금 전에 갔다 온 화장실 또 갈락하고 뭐. 그래서 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초등학교 때. 일단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는 좋은 어린이책 읽기, 이걸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학 공부의 방법을 엄마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에서 혁명적으로 바꿔야 되고요.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영어 공부에 대한 습관을 들이는 것인데, 대부분 영어 공부는 이제 뭐 학원 보내고 이러면서 아니면 학습지 하면서 외우죠.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이렇게 해요. 이런 이제 전통적인 학습법을 보고 학습이라고 하죠, 학습. 근데 영어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말을 우리 아이들이 습득했잖아요. 학습 안 했죠. 눕혀놨는데 8달 지나니까 다 말 타기 시작하고. 자, 이랬어요. 언어를 습득, 영어를 언어로 여기고 습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그러면 고생 안 하고요. 단어 외우고 빡빡이 하고 뭐 문법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개고생하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학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강의가 궁금하시면 제가 다른 학교에서 하는 강의들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여기 내 요 만촌동 이런 데 많이 오거든요. 요 동부정육대 효신도 내일 가요. 그리고 뭐 벌써 다 끝난 데도 있고. 궁금하시면, 혹시 이제 다른 영역이 궁금하시면 유튜브 들어가셔서 저를 검색하시면 돼요.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아니면 제 이름. 아니면 제 잠순의 대화명, 그리운 것. 이런 걸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거기 귀찮으신 분들은 다음 카페, 다음에 가면 우리 카페가 있어요.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해서 오시면 다른 강의들 들을 수 있어요. 사실은요, 어머니들 해보셔서 알겠지만, 자, 애들 학습에 있어서 이제 대학을 가거나 이러려고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수학이죠. 알아요? 우리나라가 입시제도가 생긴 게 지금 60년이 지났죠. 5, 6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수없이 입시제도가 바뀌고 있어요. 수능도 바뀌고, 뭐, 과목이 바뀌고, 뭐, 하죠.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 뭔지 알아요? 좋은 대학이 공부 잘하는 놈 뽑는다는 사실. 공부 잘하는 놈 좋은 대학이 뽑아가겠죠. 이건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입시제도 바뀐다고 뭐 벌벌 떨고 궁금해하고 할 거 없어요. 우리가 공부 잘하면 돼.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뀌어도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가요. 맞죠? 그 중에서 특히 수학 공부를 잘해야 돼. 근데 그래서 수학 공부에 특히 신경 쓰죠?
장학년 때 아까 내 애 잡은 이야기 하니까 다 웃고 하더라고. 그리고 엄마도 나중에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집에 왔다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냐면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수학 공부 시켰잖아요. 그리고 과외를 붙이거나 학원을 보내고 해요. 어려워지면. 저학년 때는 학습지 교육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좀 커서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학원 보내죠. 안 돼. 그것도 안 되면 과외를 해요. 이걸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른바 모의고사라는 걸 치죠. 쳐요, 안 쳐요? 치네. 자, 여기 보면요. 2012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짜리들이 중학교 딱 끝내고 고등학교 딱 가자마자 친 첫 모의고사에서 수학의 평균 점수예요. 30점이죠, 30점. 30점이 안 돼요. 문과의 경우는 보통 모의고사를 치면요. 28점에서 32점. 이게 문과의 평균 점수예요. 수학의 평균 점수. 다른 과목은 어때요? 그래도 뭐 국어는 한 60점 가까이 되죠. 영어는 왜 낮노? 영어는 45점 넘죠? 자, 3학년 아이들이 작년에 3월달에 친 모의고사예요. 3학년 3월달에. 보시면, 이게 문과인데 36점 받아요. 이때는 굉장히 쉽게 나왔거든요. 36점. 이과 애들은 45점. 이 애들이 중학교 때는 어떤 줄 알아요? 다 8, 90점 받은 애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고등학교 딱 가자마자부터 이제, 전국에 있는 60만 명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학교 시험은요, 기껏해야 300명, 한 학교에. 150명에서 300명, 이 정도를 평가해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수학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요? 45분 안에 다 풀 수 없도록 문제수를 조금 늘려. 중학교 때 학교 내시는. 그렇게 하면 애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줄 서기가 돼요, 저절로. 그리고 선생님이 막 고급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이러니까 45분 안에 다 풀 수 없도록 문제를 살짝 몇 문제만 추가하면 열심히 공부한 놈들은 다 풀고 전교 1, 2등 하는 애들 다 풀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못 풀고 이래가지고 이제 찍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소위 등급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전국에 있는 60만 명의 수험생들을 똑같이 시험을 치게 하는데 그죠? 그것도 80분의 시간을 줘요. 그래서 줄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힘이 있으면 풀고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못 푸는 이런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요. 대학 교수들이. 그래가지고 수능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그걸 또 이렇게 연습하는 것이니까 또 보통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는 서울시 교육청 또는 뭐 경기도 교육청 이런 데서 그 전문 인력들이 문제를 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60만 명이 똑같이 한날 한시에 매해 3월 둘째 주 목요일인가? 그때 딱 시험을 치죠. 그래가지고 결과를 딱 내보면 중학교 때 또는 초등학교 때 8, 90점 받은 애들이 모여서 시험을 쳤는데 평균 점수가 저거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초등학교 엄마들은 절대로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고등학생 엄마들도 몰라. 자기의 수학 점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죠. 근데 평균 점수가 저런지도 모르고 자기 애만 못한 줄 알아요. 이때 되면 이미 뭐가 생겨요? 수포자가 생겨요. 수포자. 그래서 문과애들이 점수가 낮은 이유가 수포자들이 많아서 그래. 미술이나 체육 하려고 하면 수학 거의 포기하죠. 물론 좋은 대학 가려고 하면, 예를 들어 미대라도 홍대나 서울대, 미대 이런 데 가려고 하면 수학 좀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제 어려움을 겪으니까 포기하고 막 이래가지고, 평균 점수가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수학에 대해서 애들 너희가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애들 중고등학생 애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했어요. 초등이들도 가끔 이칸 애들 있어요. 여기 다행히 악마 같은 엄마 얼굴은 없네요. 여기 그래도 잔소리 하면서 있죠. 수학시험 문제를 딱 받으면요, 이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결과를 두고 혼낼 엄마 얼굴이 떠오른다는 애들이 많아요. 수학에 대해서 전부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신경은 제일 많이 썼어요. 부모들이. 아이들 키우는 과정에서. 이놈의 수학 때문에. 그래서 요즘 입시를 보고 수포자 입시라고, 수포자 입시. 지금 제가 뭐 하는 줄 알아요? 코스 답사를 하는 거예요. 코스 답사. 마라톤에 출전하려면 코스를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요, 중요한 대회 가면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 코치하고 차 타고 코스를 답사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반환점은 어딘지, 또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언덕은 어디쯤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 그래야 페이스 조절 잘하죠. 언덕이 있는지도 모르고 막 힘 다 써보고 언덕에 가서 걸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 추월당하거든.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대표적인 언덕이 있죠. 사춘기.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마라톤 코스 답사하듯이 이해를 해야,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할까? 지금은 어느 정도 뛰어야 하고 페이스 조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제 대책이 서는 거죠. 이건 뭣도 모르고 우리 성질대로 막 아까 쓰레기통에 문제 쳐박고 하듯이 그렇게 하면 이게 데미지가 점점 쌓이면요, 애들이 이제 수학과 영 빠이빠이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요즘 입시는 슈퍼 입시라고 불러요. 40% 육박하는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가면.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언제 수학을 포기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포기했다고 말해요. 이걸 그냥 얼핏 보면, 아, 그래, 중학교 2학년 때는 애들이 사춘기니까 반항심도 심하고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그런 요소도 좀 있지만 사실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수학 교과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교과 과정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합시다. 100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다 배웠죠. 2학년 딱 올라가면요, 이 1학년 때 배운 100은 제외하고 그 다음 다시 2학년 과정 100을 배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겹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걸 보고 수학 교육 과정의 단선형 구조 이렇게 불러요. 단선형 구조. 나선형 구조하고 다른, 나선형 구조는요, 어느 정도 반복된단 말이죠. 나사못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옆에서 딱 보면 겹치거든요. 자, 선진국 교육 과정 어떤가 하면 1학년 때 배운 거 중에서 한 30%는 2학년 때 다시 해요. 이걸 나선형 구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학년 때 배운 것 중에서 좀 까다롭거나 어려운 것을 30% 정도는 2학년 때 다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내용을 70% 추가해요. 그래서 복습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죠? 익혀가는데 구멍을 메워가고 이러는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가능하면 많은 내용을 공부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죠? 반복을 안 해요. 그래서 1학년 배운 거 따로, 2학년 배운 거 따로, 3학년 배운 거 따로 이래요. 이걸 보고 교육과정의 단선형 구조라고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한 번 나면 어떻게 돼요? 메울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교육은 뭐 해요? 선행학습을 하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6학년 아이들하고 수학 공부를 하는데, 6학년 아이들 5명이 저하고 같이 수학 공부를 하는데, 6학년 공부를 하는데 단위가 예를 들면, 그죠? 뭐 킬로미터, 미터 이런 걸 섞어서 문제를 내요. 6학년에 보면 뭘 구하라고 할 때. 근데 이제 한 단위는 미터로 내고 한 단위는 킬로미터로 내요. 예를 들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고 칩시다. 아주 단순하게. 그러면 가로는 미터로 주고 세로는 센티미터로 줘요. 그러면 넓이를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하지? 네? 그러니까 단위를 통일시켜야 되죠. 센티미터를 미터로, 미터를 센티미터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미터를 센티미터로 못 고치면 어떻게 돼요? 틀리는 거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센티미터를 미터로 고치는 걸 못하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센티미터를 미터로,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나오고요. 제가 지금 문제를 쉽게 만들어서 그렇지 6학년 때는 좀 더 어렵게 나오거든요. 입체 도형의 넓이 이런 거건데, 입체 도형의 부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자, 단위를 변환하는 문제는 언제 배우는가 하면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워요. 길이와 시간 이런 단원이 있어요. 3학년 1학기에 가면 길이와 시간에서 센티미터가 100개 모이면 미터, 미터가 1000개 모이면 킬로미터. 이거 알죠? 밀리미터가 10개 모이면 센티미터. 근데 애들이 이걸 어려워하는 거라. 다른 건 다 십진법인데 요거는 이상해요. 자, 밀리미터가 10개 모이면 센티미터, 센티미터가 100개 모이면 미터, 미터가 1000개 모이면 킬로미터 이렇게 돼요. 길이의 단위는. 그래서 이거 헷갈리는 거라. 그래서 이걸 이제 변환시킬 수 있어야 돼요. 미터를 킬로미터로 고쳐서 단위를 통일해야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는 거지. 근데 이걸 어려워해요. 왜 그래요? 3학년 때 구멍이 난 거라. 이 3학년 난 구멍이 계속 그냥 있는 거죠. 아, 한 번도 이거 보완하지 못한 채로 오는 거라. 그러다 보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꾸 틀리는 거죠. 틀리다 보면 자신감을 잃어요. 또 시간을 고치는 문제가 나와요. 6학년 1학기에 보면요, 뭐 비와 비례라는 단어인데 거기 보면 시속, 뭐 이런 거 속도와 시간과 거리와의 관계를 계산하는 문제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이런 걸 하려면 꼭 시간을, 이 어려운 문제는요, 시간을 통일을 안 시켜줘요. 어떤 거는 분속이라고 말하고 어떤 건 시속이라고 말해요.
1시간에 몇 킬로 가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1분에는 얼마를 갑니까? 이런 식으로 묻거든요. 그러면 분과 시가 있죠. 단위가 다르죠? 또 통일시켜야 돼. 근데 애들은 1시간을 100분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왜냐면 우리 수학 공부에서 모든 단위가 10진법이죠, 10진법. 근데 시간만은 무슨 진법이에요? 60진법이에요. 초가 60개 모이면 분이 되고, 분이 60개면 시간이 되고, 이렇죠. 자, 이걸 언제 배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길이와 시간에서 배우는데, 자, 이걸 대충 하고 지나왔어요. 그럼 6학년 때 여기서 자꾸 드러나는 거라. 벌써 5학년 때도 드러났겠지. 제가 만난 게 6학년이니까, 제가 딱 보니까 얘들 이제 이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6학년 여학생들에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를 복사해가지고 길이와 이 시간 단원을 다시 공부시켜요. 그렇게 해야 이제 구멍이 메워지는 거죠. 이러면 이제 수학을 포기 안 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멍이 계속 누적되면 어떻게 돼요?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하다가 중학교 때 오면 포기하는 거라. 단순히 사춘기라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저학년 때부터 받은 상처가 구멍이 데미지가 왜 UFC 요즘 하잖아요. 격투기 같은 거 하면 물론 가끔씩 한 방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때요? 계속 맞아가지고 데미지가 누적돼요. 이 격투기에서 발로 차는 것도 있어. 로킹이라고 해가지고 상대편의 아래쪽 다리를 계속 차는 거라. 그러면 다리 계속 원래는 얼굴 때리고 뭐 이래야 되는데 다리를 계속 차요. 나중에 보니까 다리가 벌겋게 물들었어. 그래가지고 중심을 이제 못 잡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한 몇 라운드 지나가면 결국 쓰러지는 거라.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저학년 때 이렇게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이게 쌓였다가 나중에 수학을 포기하게 되죠. 그 저학년 때 사실 잘해요. 초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제대로 이렇게 잘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대부분 초등학교 엄마들은 수학 공부하면 그냥 연산훈련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단원 평가에서 어떻게 하면 만점을 맞지? 실수를 줄이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친절한 학습지를 하는 거라 기저귀 계산법, 구몬 수학, 눈높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또 시계 내줘가면서 친절하게 집에 시계 있으면 빨리 갖다 버려요. 처음에는 애들이 순진해가지고 시계로 초제가면서 20문제 풀고 시간 단축시키고 이러면 재밌어요. 근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단축이 안 돼. 지금 우사인 볼트가 100m 뛰는데 9초 56인가 세계신 기록을 가지고 있어. 근데 지도 지금 그렇게 못 뛰어. 조금 전에 런던에서 무슨 육상대회인데 볼트가 9초 9 얼마로 우승했어요. 그게 원래 제일 빠른 기록이래. 그러니까 애들 수학 문제를 푸는데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한 바닥 풀면서 시간 초치게 재고 이러죠. 이건 딱 수학 질리게 만들기 쉬워요. 처음에 몇 번은 그렇게 하면 흥미를 느끼지만 왜냐하면 한계가 있고 기록이 줄어들잖아요.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그 수학은 연산이 아니죠. 연산은 수학의 기초이긴 하지만 수학 자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은요 초등학교 6학년 수학 교과서에 보면 복잡한 계산 있잖아요. 숫자가 큰 계산 거기에는 갈로 열고 계산기 준비물 이렇게 써놨어요. 미국에서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미국의 SAT 수능에서 계산기를 사용하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몇몇 시범 학교에서는 이미 그렇게 계산기를 늘 학교에 비치해 두고 있고 또 시범 학교가 아닌 곳에서도 6학년 수학 교과서에 보면요 인구 밀도 계산할 때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3,000명 서울에 서울 시민이 1,몇백만 명이고 넓이는 얼마고 이런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 계산할 때 전자계산기 써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는 연산하고는 좀 다르다. 이걸 꼭 알 필요가 있어요. 수학 공부를 뭔가 하면 그래서 정의하자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훈련. 이게 수학 공부예요. 그래서 줄여서 말하면 생각하는 힘 기르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지금 내가 아이의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 반복을 하고 있는가 이걸 딱 살펴야 돼요. 내가 우리 아이에게 단순 반복을 하고 있다면 이건 수학 공부가 아닌 거죠. 수학 공부는 좀 다른 문제예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수학 공부니까. 근데 많은 엄마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단순 반복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시계.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수학 공부 이제 집에서 사교육 없이 엄마들이 수학 공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이제 소개하려고요. 초등학교 시절은 얼마든지 아이들 도울 수 있어요.
초등학교 수학 해봐야 뭐 빤하거든요. 굉장히 심오한 뭐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돕는가 하면, 첫 번째, 어찌하든지 책과 친구가 되게 해야 돼요. 책을 좋아하게 해야 돼요. 공부를 잘 시키려면, 공부 안 시키고 우리 애는 야구선수 시킬래? 뭐 이러면 할 수 없지만, 사실 그래도 책 읽는 게 좋고요. 책을 자꾸 읽고 이래야 애들이 창의적이 되죠.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또 경험하게 하고 이러니까, 수학 공부해보면요, 틀리는 문제 보면 대부분 애들이 문제를 제대로 못 읽어. 지금 제가 고학년들하고 수학 공부해도 그래요. 뭐 저학년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문제를 못 읽어요. 문제에서는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떤 놈은 A 구해놓고 B 구해놓고 만세 부르고 있는 거야. 문제는 뭐였어요?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였어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했어요. 중학교 가면 이런 문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꼼꼼히 읽어야 되는데 애들이 문제를 제대로 못 읽어요. 특히 문장이 길수록 3줄 이상의 문제가 딱 나오면 벌써 애들이 딱 두렵죠. 왜? 문장이 기니까 읽기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모든 공부의 기초이기도 하지만 특히 수학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책 읽기예요. 문장으로 만들어진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더군다나 요즘은 서술형 평가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서술형 평가를 하려면 지가 책을 많이 읽고 이랬어야 지도 서술을 할 수 있고 이렇죠. 그래서 수학 공부와 책 읽기가 전혀 다르지 않다. 이걸 꼭 기억하고, 물론 수학 동화만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책을 많이 읽어두는 것이 생각하는 힘이 자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엄마들이 책을 많이 읽어줘야 되죠. 지금 책 읽기 시간이 아니라서 제가 그냥 대충 지나가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장 중요한 게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애들이 한글 아니까 그냥 네가 읽으라 해. 엄마는 설거지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바빠 하면서. 동생도 있고. 그러면 안 되고요. 마치 이건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영어 알파벳을 안다고 우리 보고 영어책 읽으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고문이죠, 고문. 영어 알파벳을 아는 것과 영어책 읽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저학년 때 겨우 알아. 그죠? 그것하고 책을 읽는 거 완전히 다르죠. 책을 읽는다는 건요, 띄어 읽기도 해야 되고요. 행간의 숨은 뜻도 찾아야 되고요. 저자의 의도도 파악해야 되고요. 지금 이 줄거리의 분위기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많은 테크닉들, 기술들이, 그죠? 필요한 게 책 읽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글 안다고 그냥 막 던져주고 읽으라 하면 안 되고 엄마들이 계속 읽어줘야 돼요. 그래야 학교 가서 선생님 말을 많이 알아들어요. 선생님 말로 하잖아요. 애들 아직 글도 잘 못 써,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을 많이 잘 듣는 아이들, 말을 듣고 이해하는 아이들이 학교 생활 잘하죠. 저학년 때.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주기를 바라고요. 여기 뭐, 내 눈에 전집이 완전히 많이 보이고.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교 아이들의 수학 공부 교과 과정이 단선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하면 안 돼요. 선행학습이 아니라 거꾸로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 엄마들 막 불안해가지고 막 빨리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알고 보면요, 초등학교 6학년 동안 배우는 수학 공부의 양 해봐야 6학년 내에 합친 게 한 칸이죠. 고등학교 가봐요. 자연계로 가면 19칸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동안 배운 것이 고등학교 자연계 교과 수학 내용의 19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쫄 거 없어요. 한 학기에 6단원씩 있죠? 6단원이라 봐야 한 단원에 개념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다른 애보다 빨리 달리려고 막 이렇게 진도를 뺀다든지 이런 필요 하나도 없어. 그리고 섣불리 이렇게 먼저 배우면 어떻게 해요? 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선행학습 금지법 만들었죠. 학교에서는 절대 선행학습 하면 안 돼요. 학원에서 하는 거야 뭐 어떻게 단속할 수 없지만 학교에서는 선행학습 못하게 해요. 교육부에서. 왜 그런가 하면 선행학습 폐해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있잖아요. 맨날 책꽂이, 어머니들 집에 가보시면 책꽂이에 뭐 세계 명작이 꽂혀 있어.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의 부활이 꽂혀 있다 칩시다. 내 안 읽었어 분명히. 근데 맨날 톨스토이의 부활 보다 보면요 마치 내가 읽은 것 같은 착각이 있어. 그렇죠? 그렇다니까. 그 줄거리 물으면 몰라. 데미안. 유명한 이야기죠. 그 성장 소설. 에밀 싱클레어라는 가명으로 이 헤르만 헤세가 자기 성장 이야기를 쓴 거예요. 자기가 유명할 때 썼는데 사실은 가명으로 이렇게 썼어. 그래가지고 제목 보면 항상 거기다, 에밀 싱클레어의
무슨 시절 이야기 감수했어. 부절 붙어 있어요. 대면 계속 보다 보면 마치 내가 대면 읽은 것 같다니까. 나 사실 안 읽었거든요. 수학 공부도 똑같아요. 대충 진도 나갔어, 학원 같은 데서. 근데 나는 아직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어. 근데 내가 아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애들 수업할 때, 학교에서 수업할 때 집중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선행학습하면 절대로 안 돼요. 양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해할 거 없어요. 학교 진도, 아이들 수학 진도에 대해서 불안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다 선행학습하고 있죠. 이거 뭐야, 중학생이 71%가 선행학습하고 있다. 이 말은 저 청송군이나 영덕군에서는 안 하지 도시에서는 다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 장면. 예? 알파고는 집에 가고 없고요. 알파고하고 바둑 두고 난 다음에 이세돌이 동료 프로 기사들하고 알파하고 방금 뜬 바둑을 검토하는 장면이죠.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바둑 용어로 복기라고 불러요. 복기. 바둑 기자를 써서 원래 이제 프로기사들이 되면 그 한 판의 바둑을 두잖아요. 시합을 해요. 끝나고 나면 웬만큼 자기가 속상하지 않으면 상대방과 함께 그 바둑의 주요 장면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예의예요. 그걸 복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이세돌이 알파고하고 복귀할 수는 없으니까 기계니까 동료 프로기사들이 지금 이렇게 복귀하고 있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제 가장 중요한 행사예요. 그러니까 바둑은 한 4급 이상 되면요 항상 생각하면서 바둑을 또 자기 수를 놓아요. 자, 상대방이 이렇게 떴는데 나는 어떻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여기 놓을 수도 있고 저기 놓을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걸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내게 지금 가장 유익할까. 이걸 판단해서 내가 머리를 굴려서 결정한 다음에 수를 놔요. 그래서 4급 이상 되면 한 판 다 떴어요. 확 훑쳐요. 그런데 다시 놓을 수 있어요. 300개의 바둑알이 놓여 있는데 그걸 확 훑쳐요. 가끔씩 옛날에 저도 그런 경우 있었는데 마누라가 바둑 두지 마라 하는데 후배하고 바둑 두다가 후배 마누라가 열받아 와가지고 우리 바둑 두는 거 확 훑치거든. 그래도 다시 놓을 수 있다니까. 왜? 논리적으로 사고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해요. 수학 공부도 논리적으로 해야 돼. 논리적으로. 무조건 막 단순한 똑같은 문제를 패턴을 반복해서 푸는 거 이건 수학 공부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둑에서 복기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수학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선행학습이 아니라 복습이 가장 중요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구멍 나는 부분, 애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찾아서 메꾸어 주는 것이 엄마들이 할 일이죠.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 안 하면 개념을 어려워하다가 모른 채로 그냥 학년이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고 이게 조금씩 쌓여서 결국 수학을 어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 공부에 있어서는 복습이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는 엄마들이 집에서 매일 하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는 그래도 양반이라 이 정도 이렇게 꺼놓은 건 양반이에요. 정말 스트레스 받는 애들은요, 막, 이렇게, 야는 이렇게, 그래서 수직선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껐네. 정말 막 머리 터질 것 같은 애들은 막 이렇게 꺼요. 실타래처럼 막. 왜냐, 너무 똑같은 문제 반복해서 푸니까 재미도 없고, 스트레스는 받고, 이러니까. 대부분 집에서 엄마들 수학 공부 시키면 뭐 이렇게 하고 있어. 수학 공부는 이렇게 단순하게 연필과 종이로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저학년 때도 그래요. 연필과 종이로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구체물을 가지고 놀아야 되죠.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수학 공부가 연필과 종이로 하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수라는 게요 굉장히 추상적인 기호예요. 5라는 숫자가 이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애들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2-3, 1-4 수 모으기, 수 가르기 이런 거 배우죠.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이놈의 5라는 게 이게 뭐 완전히 무슨 암호 같잖아, 암호. 그래서 애들 이거 잘 모른다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축구공 5개, 사탕 5개. 그 현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구체적인 것들을 5개는 5라고 표현하자.
이렇게 약속한 거죠. 이 아라비아 숫자 5라는 것은 그래서 약속이에요. 근데 애들은 이 약속을 몰라. 지가 약속한 적이 없거든. 수학자들끼리 약속해놓고 우리 보고 따라 하라는 거라. 그러니까 애들은 몰라. 그러니까 5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심지어는 뭐, 애들은 10보다 1 더 큰 수하면 1 더 큰 수가 뭔지 모른다니까. 얼마나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수학적으로 재능 있는 애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지만, 수학적으로 어려운 애들 1 더 큰 수가 뭔지 몰라. 1 더 크다는 게 이 애매한 표현이거든. 한 개 더 많은 것 하면 차라리 좀 알겠는데, 수로 말하고, 그죠? 숫자로 말하면서, 이 기호를 말하면서 1 더 큰 수 이렇게 하면 진짜 어렵다. 그래서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구체물을 가지고 놀면서 조작하는 작업, 이런 걸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보면 학교에서 준비물 가져오라 하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막, 그 성냥개비 가져오라 하고요. 나뭇가지 꺾고 오라 하고 이랬어요. 바둑알 가져오라 하고. 요즘도 어떤 애들은 이런 거 하면서 책상 밑에 엄마 몰래 손가락 가지고 꼬물딱꼬물딱 거리잖아. 왜냐하면 손가락이 가장 친근한 구체물이거든. 그래서 1학년들 2-3 할 때 손가락 하죠. 숨 까놓고. 그러면 엄마들 또 막 자들고 손가락 때리면서 손가락 쓰지 말고 머리로 하락하고 막. 그게 아니에요. 구체물을 사용하는 거 아주 좋은 공부 방법이라. 아니, 애가 머리로 할 수 있으면, 이 추상화 시킬 수 있으면 구체물을 손가락 가지고 꼬물딱 그리겠어요? 아직 안 된다는 뜻이라. 그럴 때는 구체물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너는 참 구체물을 잘 사용하는구나 하면서 칭찬해야 되지. 나중에 되면요, 시시해지면 구체물 안 사용하고 머리로 하죠. 그래서, 연산으로 질리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많은 경우에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 엄마들이 이거 연산을 수학이라고 알고 이거 너무 많이 시키다가 수학 공부에서 대부분 질리게 만들죠. 엄마들 왜 그렇게 오류를 범하는가 하면 초등학교 1학년 수학은 90%가 연산이죠. 생각이고 나발이고 다 연산이에요. 그리고 학년에 올라가서 연산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연산이 대부분이니까 자꾸 연산 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요, 연산의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자, 중등에 가면 학교 교과과정의 30%만 연산이에요.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수능 쳐봤죠? 수능 수학 시간에 정답은요, 대부분 마이너스 1, 0, 2분의 1, 이런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수능 시간에 복잡한 계산이 있었어요? 없어. 애들 인생에서 가장 복잡한 계산은 언젠가 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 큰 수라는 단어 있어요. 4학년 1학기에. 거기서 뭐 억조를 읽는 법, 그리고 네 자릿수 계산하는 법, 이걸 그때 배우죠. 그게 다라.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복잡한 계산 없어요. 근데 엄마들 막 연산 굉장히 막 중요하게 여기고. 언제?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그때는 그게 다니까. 근데 그건 지나가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좀 어려워했더라도 애들이 아까 말한 대로 인지 능력이 잘하면 쉽게 하게 돼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수학 잘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못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백화점 가서 물건 사고 나서 딱 전표 나오면 계산하죠. 옷 2벌 샀어. 합해가지고 카운터가 제대로 끊었는지 이거 계산하죠. 우리 와이프는 저녁마다 앉아서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생기면서 물건 주문하고 물건 배달돼 와요. 그러면 전표 배달돼 오거든요. 그거 더하기 하고 있어요. 우리 와이프. 연산 저절로. 그러니까 연산을 너무 연산이 수학인 줄 알고 너무 질리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특히 고등학교 가면요. 수학 공부의 난이도가 갑자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양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 때 뭐 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력을 이른바 수학적 사고력 이렇게 불러요. 수학적 사고력이 길러지지 않으면 난이도가 높아지고 이런데 갑자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쳐보신 분들 알겠지만 수능 수학 시간에 보면 80분에 30문제를 풀어요. 그런데 잘 관찰해보면 한 교실에 30명이 시험을 치는데 끝까지 시험지 펴놓고 문제를 풀고 있는 사람은 한 교실에 한 명 있으면 많이 있어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경험 이야기하면 되잖아. 대부분 엎어놓고 잤죠. 솔직히 말해 그냥. 그렇죠? 왜? 이 수학은요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국어는요, 우리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엎어놓고 자는 애들 없어요. 시간 부족하면 끝까지 읽다가 찍기라도 하지. 그렇죠? 그래서 국어 문제는 끝까지 풀고 있어요. 그런데 수학은 시간이 철철 남는데도 생각하는 힘이 딸려서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 수학 공부 시켜야 되는가 하면 생각하는 힘이 자라도록 도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 어떻게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가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이거. 자, 우리 아이들의 수학 공부 교재는 반드시 교과서라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엄마들이 우리 아이의 수학 공부 주 교재를 뭘로 써요? 문제집 쓰죠, 문제집. 아니면 학습지 써요. 이게 큰 착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학습지나 문제집은 너무 친절하게 돼 있어. 문제집이나 학습지 제일 앞에 보면 박스 딱 처리해가지고 그 단원에서 배울 개념들, 중요한 내용들이 딱 정리돼 있어요. 얼마나 칼같이 정리돼 있는지.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은 그걸 하나도 안 쳐다봐. 아이들 어떤지 알아요? 문제집 시켜보면 알겠지만 문제만 쳐다본다니까, 문제만. 개념 절대로 안 읽어요. 숫자와 막 문제만 보면 막 바로 달려들어서 풀기 바쁘죠. 공부가 희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교과서는 문제집보다 훨씬 불친절해. 그래서 좋은 교재라는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자,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교과서 원단원이에요. 보시면 항상 매 단원마다 수학 교과서는 무엇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이런 제목으로 한 개념을 가르쳐요. 요 단어는 뭐예요? 중심과 반지름이라는 개념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두 쪽을 할애하고 있죠. 대부분의 단어는 이렇게 두 쪽을 할애해서 처음에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해요. 뭐예요? 생각열기라고 해서 지금 바람개비 풍차가 돌아가는 모습이죠. 딱 보니까 이거 어디 같아요, 이거? 어릴 때 체험학습을 많이 다녀야 되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거 대관령 삼양목장이네요. 대관령 삼양목장 안 가봐요? 아니, 바탕화면 이런 데도 사진 많이 나오는데, PC 바탕화면 보면요, 대관령 삼양목장 딱 바람개비 돌아가고 있고, 양들이 뛰놀고 있고, 거기 가면 이렇게 거대한 풍차가 있어요. 네덜란드처럼. 자, 이 상황을 주고 생각해 보라는 거라. 원이 뭔지. 그리고 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라는 개념을 알게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모든 단원이 이래요. 수학책을 안 보는구나. 그러면 그 전에, 자, 준 교재를 뭐로 해야 된다고요? 수학 교과서로. 수학 교과서로 하면 애들 수학 교과서 있어요, 없어요? 집에 있어? 다 학교 있잖아요. 학교 사물함에 두고 다녀요. 근데 집에서 어떻게 수학 교과서로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이건 필수예요. 수학 교과서를 여분을 구입하는 것. 근데 말 안 하고 지나갈 뻔했네? 그러니까 엄마들 수학 교과서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죠, 솔직히 말하면.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게 아니고, 자, 그게 아니고, 여분의 수학 교과서를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 여분의 수학 교과서 어디서 구입하는 줄 알아요? 선생님 가서 못 살려면 무엘래요. 안 사봐서 모르죠. 웬만한 선생님 가면 수학 교과서 없어요. 조금만 늦어도 다 품절되고. 확실하게 사는 방법은 해마다 수학 교과서를 편찬한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팔아요. 최근 2, 3년은 천재교육에서 팔아. 그리고요, 학기가 바뀔 때 되면 품절되고 없어. 다음 교과서 나오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사요, 미리.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3학년이다. 그러면 교과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과서가 익힘책은 반드시 2학년 것과 4학년 것도 함께 사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아직 인지 능력이 좀 남들보다 느리다. 이런 경우는 학년은 3학년이지만 2학년 교과 과정에서 약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개념을 익히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학교에서는 3학년 교과 과정을 배우더라도 우리 집에서는 2학년 교과 과정을 엄마와 함께 공부하면서 아이의 약점을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개념들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죠. 그래서 지금 3학년이면 2학년과 4학년의 교과서와 익힘책을 반드시 사야 돼요. 어디서? 천재교육에서.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수학 공부를 문제집 가지고 시키거나 학습지 가지고 시켜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왜 그걸로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생각할 기회를 놓쳐요. 수학 공부를 뭐라고 했죠? 아까 생각하는 힘 기르기라고 했어요. 그 생각하는 힘을 기르려면
단순한 패턴의 문제를 반복하는 훈련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건 기본적으로 연산을 해야 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개념을 배울 때 생각을 해야 돼요. 원이 뭐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대관령 사막목장에 있는 풍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리고 활동 1에서는 그죠?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는 거죠. 남자애들 보면 요요 많이 갖고 놀아요. 요요. 요요를 가지고 돌리면 원 모양이 그려져요. 여기 있네, 여기. 이게 요요 돌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손가락을 펴서 한 뼘을 만든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중심으로 하고 축으로 하고 이렇게 돌려보죠. 그러면 똑같은 이 그려지죠. 이게 초등 3학년 버전의 원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중학교 가면 원 하면 어떻게 해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게 원의 개념이죠. 이건 중학교 버전이고 초3 버전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직접 해봐야 애가 원이 뭔지 감을 잡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런 거 안 하면요,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개념이 안 잡혀도. 원은 별로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활동하면서 이 도형에 대한 개념을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교과서를 잘 보시면 친절하게 아주 중요한 것에 이렇게 박스를 쳐서 빨간색까지 해놨어요. 정말 친절하죠? 이봐요. 중심과 반지름이라는 요 단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에 빨간색까지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되죠. 물론 이해해야 되고 이해한 다음에 외워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애들하고 이 단원을 함께 도와준 다음에는 책 덮어놓고 물어봐야 돼요. 중심이 뭐야? 이렇게. 그래서 애가 지 말로 중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건 소화한 거라. 근데 학교 수학시험에서 중심을 찾으려면 찾아요, 애들. 찾지만 그걸 자기가 말로 못하면 아직 충분히 개념을 소화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이거 3학년 때는 표시 안 날 수 있어요. 원의 중심, 반지름, 이걸 자기 말로 못해도 나중에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드러나죠. 반지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래서 반지름을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단원에 이런 거 몇 개 없어요. 한 학기에 6단원을 배우는데 한 단원에 이런 박스가 2개 있어요. 2개 보통.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아이가 말로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수학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가장 좋은 수학 공부법은 아이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중학교쯤 가면요, 애들 수학 공부 잘하는 애들은 친구들이 묻는 걸 막 설명해줘요. 그러면서 지 실력이 증가한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들은 반드시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엄마가 물어봐야 되죠. 중심이 뭐지? 원의 가장 안쪽에 있는 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건요, 아까 그 빡빡이 보여주듯이 똑같은 패턴의 문제를 갖다 놓고 막 계속 답다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자, 수학 교과서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관한 아주 좋은 동영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는 수학 교과서를 스토리텔링형 수학 교과서라고 부르고, 이 교과서를 편찬하신 분이 광주교대 수학교육과 교수예요. 그 전에는 7차 교육과정 수학 교과서는 서울교대 수학교육과 배종수 교수라고 유명한 분 있죠. 그분이 편찬했는데 이번 교과서는 광주교대 그 교수님이 편찬위원장이에요. 이분이 어떤 의도로 수학교과서 편찬했는지를 옛날에 YTN에 나와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가셔서 YTN 수다학이 뭐의 줄임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죠? 수학과 관련해서 무슨 유명한 명사들이 나와서 강의한 시리즈가 있어요. 그 중에 한 편이 그 광주교대 교과서를 편찬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와서 우리 학부모들이 이 교과서를 가지고 자녀들을 어떻게 도울까? 여기에 대해서 한 40분 동안 강의한 동영상이 있어요. 혹시 유튜브에서 못 찾으시겠으면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들어오시면 우리 연구소에 우리가 그걸 옮겨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엄마가 집에서 사교육 없이 어떻게 교과서를 활용할까? 수학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들 도와줄까? 이거에 대해서 큰 영감을 얻을 수 있어요. 자, 활동 2예요. 아까 같은 단원이에요. 활동 1에서는 뼘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본다든지 아니면 요요를 돌려본다든지 이러면서 원에 대한 감을 잡아가는 거죠. 아이 뇌 속에 원에 대한 사진을 찍어요. 자, 이번에는 활동 2에서 뭐 하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 안에서 원이 사용된 사례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놀이공원에 간 경우 자전거의 바퀴,
그죠? 옛날 전통 한옥의 뭐 이렇게 창호 이런 거 이런 데 보면 일상적으로 원이 많이 있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원이구나 하고 아이들이 이제 감을 잡아가는 거죠. 이게 활동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뭐 해요? 원을 찾아서 중심과 반지름을 나타내보래. 그러면 반지름을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짚어보면 되죠. 예를 들면 자전거 같으면 자전거의 바퀴 살, 이게 반지름에 해당하잖아요. 놀이공원 같으면 중심으로부터 놀이기구 있죠. 저게 반지름이라는 거.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생활 속에서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 반지름이 뭔지 이걸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수학 공부예요, 사실은. 그 수학 교과서에는 설명이 없어.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두 쪽짜리인데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마무리라고 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에 대해서 자기 말로 적어보는 거죠. 뺨으로 원을 그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고정된 엄지손가락이 원의 중심이고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를 이은 선분이 반지름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저걸 보고 이번에는 비슷한 상황이지만 전혀 다르죠. 학교 운동장에서 막대기를 중심에 딱 꽂아놓고 아이들이 이렇게 원을 그려보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학교 같으면 저 운동장에 나가서 직접 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 바빠서 못하죠. 서울교대 배종수 교수는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100m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 강의를 듣는 학부모들 100명을 그죠? 운동장으로 다 불렀어요. 운동장 올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건축 자재상에 가서 스티로폴 가로 세로 1m짜리를 전부 사오게 한 거라. 그 100명의 엄마들이 가로 세로 1m짜리 스티로폴을 다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그걸 다 연결하는 거라. 그러니까 가로가 100, 세로가 100m인 큰 사각형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아이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100m 길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애들이 100m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학年올라가면요, 어떤 상황에서 센티미터를 써야 될지 미터를 써야 될지 킬로미터를 써야 될지 묻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에 대한 구체적인 감이 있어야 이 상황에서는 센티미터를 써야 되는구나. 예를 들면 뭐 지우개의 길이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센티미터를 써야 되죠. 그죠? 사람의 키, 또 우리가 체험학습 간 다른 도시까지의 거리 이런 건 킬로미터를 써야 되죠. 이런 데는 구체적인 감이 필요하죠. 나가서 이렇게 해보고 여기다가 똑같이 이렇게 쓰는 거라. 그러면 저기다 뭐라고 쓰겠어요? 고정된 막대기가 원의 중심이고 이렇게 써야 되죠. 이건 그대로 패러디해서. 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자기 몸으로 받아들여가요. 이게 수학 공부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개념. 수학 공부는 그러니까 개념 학습이 60%, 알게 된 개념을 확인하는 과정이 30%, 그리고 나머지 10%는 실전 연습, 이렇게 구성돼요. 수학 공부 제대로 한다면.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문제풀이를 하죠. 이 개념 공부가 아니고 개념에 대한 확인이라. 그러니까 확인을 90% 하는 거야. 완전 거꾸로요, 거꾸로. 그게 아니라 개념 공부를 이렇게 교과서를 가지고 직접 활동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단원에 가면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그죠? 말해보시오, 이렇게 해요. 이야기해보시오. 교과서 이런 말이 많아요. 이야기해보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 그냥 지나가요. 예를 들어서 분수의 나눗셈을 배웠어요. 분수의 나눗셈을 하는 방법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책에서. 그리고 활동하죠. 활동한 다음에 나중에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말해보시오. 분수의 나눗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가 알게 된 것을 거기다 말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렵거든? 지가 말로 하려고 하니까 애들 미칠락 해요. 근데 이게 아이들로 하여금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교과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지나 문제집처럼 친절하진 않아. 근데 오히려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생각해보기 좋은 그런 교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이렇게 생각하도록 자꾸 유도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문제 주고 답답, 문제 주고 답답. 이건 수학 공부가 아니에요. 연산 훈련에 불과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교육 없이 집에서 엄마들이 수학 공부 제대로 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와 함께 이렇게 활동해 본다. 구체적으로 작업해 본다. 그리고 요즘 교과서는 얼마나 친절한지 제일 뒤쪽에 가면 뜯어붙이는 부교재들이 이만큼 있어요. 그죠? 학교에서 뭐 애들 다 하거든요. 선생님들하고 수업할 때. 그 집에서 그걸 뜯어가지고 또 해봐야 돼요. 엄마들이 그 옛날에 독한 엄마들은 그걸 다 직접 만들어서 하더라고. 근데 요즘 교육부가 아주 친절하게 그걸 뜯어서 할 수 있도록 다 뒤에다가 부록으로 다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엄마들이 알아야 되죠. 근데 대부분 엄마들 교과서도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요건 익힘책이에요. 교과서를 통해서 이렇게 개념을 배운 다음에 익힘책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익힘책은 교과서보다는 좀 더 친절해서 익힘책의 제일 위에,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네모 박스를 다시 한번 주고 여기다 개념을 정리해 놨어요. 근데 애들은 이것도 안 읽어요. 대부분 애들 이거 안 읽고 바로 문제 풀어요. 신기하다니까. 그래서 어떤 애들 원의 중심하면 이거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원의 중심 뭐야? 라고 물으면 말로 못해. 이건 아직 공부가 불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수학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주요 개념들을 자기 말로 할 수 있도록.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가 선분 배우죠. 선분. 선분의 정의. 선분을 초등학교 교과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두 점 사이에 두 점 사이에 있는 고등선 이렇게 말해요. 직선이라고 안 하고 고등선이라고 교과서에서 말해. 그러면 그죠? 고등선이 뭔지를 알죠. 애들 그죠? 이 구분선, 꺾은선 이거하고 다른 말이에요. 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두고두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가 돼요. 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직선은 그죠? 두 점 사이를 통과하는 선이고 끝없이 이은 선. 근데 선분은 두 점 사이를 잇는 고등선 이거예요. 선분에 대한 개념이 이제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2학년이니까 3학년 때 나오죠. 2학년 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나중에 5학년에 가면 뭐 직육면체 뭐 이런 거 있어요. 마주보는 선분 이런 거 찾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죠. 자, 익힘책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요. 이 단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리고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 교과서 제일 뒤에 가면 한 단원이 끝나면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봅시다라고 배치하고 있어요. 일종의 단원평가 같은 개념이죠. 거기서 또 확인해요. 그러니까 교과서 익힘책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아이가 원과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그죠? 어떤 상이 우리 아이 머릿속에 뇌 속에 딱 자리 잡는 거죠. 이렇게 하면 수학 공부 제대로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아까 말로 설명하라고 했죠? 그리고 다시 아이들만의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원단원을 방금 배웠어요. 원단에서 딱 두 가지 배웠어요. 두 가지. 요거하고 요거하고. 원의 지름과 중심과 반지름 요거 배웠죠. 3학년 요 교과서예요. 3학년 2학기 3단은 원인데 요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요렇게 자기 손으로 교과서에 있는 박스에 개념 정리를 해놓은 것을 옮겨 쓰게 해요. 이걸 뭐라고 해요? 개념 노트라고 불러요. 수학 공부 제대로 시키는 집은 다 개념 노트를 해요. 그래서 자기 말로 개념을 정리하는 거라. 물론 문제집에 개념 딱 정리된 이 카드 같은 게 있어요. 천재 해법에서 나오는 뭐 우등생 해법 수학 이런 거 사보니까 제일 앞에 두꺼운 종이로 6단원의 개념을 딱 정리해놨더라고. 그거 오려서 코팅해서 써도 되긴 돼요. 그런데 아이가 자기 손으로 이 개념을 한번 정리해보는 건 다른 거죠. 이 아이는 남자아이인데 요 4단원 분수에서도 요 두 개를 배웠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리하고 있죠. 이렇게 개념 노트를 하나씩 해나가면서 초등학교 6학년 개념 해봐야 얼마 안 돼요. 이게 수학 공부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학습지 가지고 문제 답 달고 이게 수학 공부가 아니고요. 계속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그죠? 이 개념을 소화했는지를 확인하게 하고 이런 게 수학 공부죠. 그리고 문제집은 엄마들이 좋아하시는 문제집은 보조수단이다. 주교재는 교과서 익힘책이고 문제집은 보조수단이라고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문제집을 이제 보조수단으로서 개념을 이제 잘 공부했고 익힘책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와 익힘책만으로는 문제수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문제집을 사용해야 하는데 문제집 어떻게 고르는가도 또 문제가 돼요. 엄마들은 문제집 뭐 시중에 나오는 문제 뭐가 뭔지 잘 모르죠. 사실은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들은 전부 아이들의 학업 성취 정도에 따라서 난이도별로 발간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디딤돌이라도 디딤돌에서 나온 문제집이 여러 개 있어요. 아이 성취 정도에 따라서 잘 골라야 돼요. 그 고르는 기준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보통 학교 단원평가에서 80점을 못 맞는다. 이럴 때는 애가 수학을 어려워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기본 과정 1단계, 교과서를 1단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수학을 아주 좋아해. 뭐 여기 어디더라? 동부교육청인가? 여기 동부죠. 동부 수성구가 동부교육청이죠. 애가 수학을 잘해. 그래서 학교 시험을 치면 100점 맞고 뭐 영재 소리도 들어. 그런 아이들은 쓸데없는 쉬운 거 하면 안 되죠. 그럼 성취감을 안 느껴. 이런 애들은 심화 플러스 과정. 문제집을 골라야 돼요. 자,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들 중에 좀 메이저 출판사의 문제집만 제가 정리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같은 천재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처음 해법 수학은 1단계 교과서 수준이에요. 교과서는 익힘책 수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1등 해법 수학은 3단계. 이러는 건 수학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들이 사용해야 될 교재죠. 자, 디딤돌이라고 해도 이렇게 난이도가 다 다르다고요. 보통 수학을 아주 잘하는 아이들은 3단계는 4단계 교재를 가지고 집에서 자기 공부를 해나가면 돼요.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은 학교 수학 교과 과정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그냥 학교대로 두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이런 문제집을 사용하면 되고요. 이 빨간색은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이 노란색은 잠수이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사이트에서 추천하는 건데 여러분들 뭐 잠수이 모른다니까 뭐. 그러니까 시중에 나오는 이게 3대 메이저 초등 문제집 출판사죠. 두산동화, 천재해법, 디딤돌. 그 문제집이 다 난이도가 달라. 왜 이 구분을 잘해야 되는가 하면요. 내가 애는 수학을 어려워하는데 너무 어려운 교재를 택했어. 그 오답률이, 정답률이 50%, 60%밖에 안 돼. 그럼 애가 수학에 자신감을 잃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안 되고요. 반대로 애가 수학을 억수로 잘해. 그런데 1단계 교재를 택했어. 맨날 정답률이 95%야. 이건요, 수학 공부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정답률은 70에서 80% 정도 되는, 평균적으로 한 80%를 기준에 두고 우리 아이가 80% 정도 정답률을 보이는 교재를 택하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얼마 틀려요? 20에서 30% 틀리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이들이 틀리는 데 대해서 관대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20에서 30% 정도는 틀리는 교재를 택했잖아요. 오답률이 그 정도 나오는 교재라야 공부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20%에서 30% 정도는 틀리게 돼 있죠. 그때 어떤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담대하게 우리는 틀리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에는 우리는 틀리면 뚜껑 열렸잖아요.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왜? 우리 아이의 성취 정도에 맞게 적절한 교재를 택했고, 그렇으니까 당연히 20에서 30% 틀리는 거예요. 틀려줘야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가 뭘 어려워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공부하는 거라. 그때가 되면 이제, 그래, 당연히 20에서 30%는 틀리는 거지. 그럼 우린 틀리기 위해서 공부한다. 재수로 찍어서 맞추면요, 아는 줄 알고 그냥 지나간다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성취 정도에 따라서 난이도별로 교재를 잘 택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철저하게 교과서의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한다. 그리고요, 연간 커리큘럼이에요. 간단하게 제가 표를 만드는데, 연간 커리큘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자, 학교 교과 과정에서 수학 공부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의 경우에, 이걸 기본 과정이라고 했죠? 자, 이런 아이들은 학기 중에도 집에서 여분의 교과서를 구입해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다시 복습시켜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복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학 교과 과정은 단선형 구조이기 때문에 앞선 학년의 개념을 다음 학년에서 다시 배울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 원망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여분의 교과서 사서 그걸 복습해야 돼요. 수학 공부 어려워할수록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수학 공부를 아주 잘한다, 영재급이다 이런 아이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통 방학 중에 다음 학기를 예습해요. 자, 이건 선행학습하고 달라요. 선행학습은 보통 1년 이상 불필요하게 자기 진도를 빼는 것, 아예 성취 정도와 상관없이 이걸 선행학습이라고 하는데, 예습은 그렇지 않죠. 학교 수학을 무난히 소화하는 아이들이 겨울방학 같은 때 다음 학기의 교과 과정을 미리 공부하는 것, 이건 예습이죠, 예습. 그래서 아주 뛰어난 아이들은 방학 때 다음 학기를 예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기 중에는 뭐 하는가 하면 학교 수준의 수학은 이 아이들은 그냥 두면 돼요.
학교에 맡기면 돼요. 그리고 집에서 뭐 해요? 이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난이도가 적절한 교재를 택해서 매일 꾸준히 그런 문제들 다루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거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경우와 아주 잘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학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지겨워하지 않도록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하면서 지겨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5번째는 구체물과 퍼즐, 수학 교구 등으로 아이들이 수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이건 초등학교 5학년이고 6학년 수학 교과서,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교사님 지도서 보면 추천하고 있는 장난감들이에요. 수학 교구라고 할 수 있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게 이게 뭔가 하면 클리코라는 수학 장난감이에요. 한 15년 전에 이게 그 해마다 우리나라는요, 그 11월 달인가 되면, 12월 달인가 되면 서울에 코엑스 가면요, 코엑스에서 유아교육 전시회 같은 게 열려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렇게 교구 업체들이 부스를 만들어서 자기 제품들을 홍보하고 있죠. 15년 전에 어떤 이름 없는 대구의 어떤 이 수입업자가 대만에서 이걸 수입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부스를 만들어서 출품을 했거든요. 제가 활동하던 잠수는 커가는 아이들에서 어떤 아줌마가 딱 나가보고 바로 이거다 싶어가지고 이걸 딱 자기가 사고 그걸 사진 찍어서 우리한테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올리자마자 바로 1시간인가 지나가지고 그 코엑스에 있는 그 부스가 동이 났잖아요. 이게 다 팔려가지고 15년 전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자녀교육 강의를 한 12년 해오면서 집집마다 내가 이걸 다 추천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욕을 안 먹은 장난감이에요. 대부분 사면 이건 아닌데 해갖고 아이마다 다르고 이렇죠. 자, 이걸 네이버에 검색해봐요. 그냥 클리코라고. 검색해보시면 동영상도 나오고 속에 많이 나와요. 어릴 때는 이걸 가지고 평면적으로 만들고 놀아요. 그리고 크면 입체를 가지고 놀죠. 아주 잘 만든 애들이 이런 정다면체,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 하는 정이십면체 이런 걸 직접 만들기도 하고요. 클리코라는 장난감은 그죠?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꼭 집에 있고 거실에서 이렇게 가지고 놀고 아빠를 참여시켜서 막 만들게 하고 이러면 참 좋아요. 아빠들을 자녀에게 참여시키기도 참 좋은 장난감이죠.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개 예를 듭니다. 자, 초등학교 1학년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 엄마들은 초등학교 1학년들 1학년 1학기 교과과정에 합해서 5가 되게 하고 나누어서 5가 되게 하고 이런 거 있죠. 수 나누기, 수 모으기, 수 가르기 이런 거 개념 배우잖아요. 그걸 아까 기탄이나 기적의 계산법이나 종이에 인쇄된 문제를 계속 풀고 있어요. 그건 아이를 정말 고문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할리갈리라는 알아요? 아는구나, 이건. 할리갈리 보면, 그것도 할리갈리 복잡한 거 말고 할리갈리 베이직. 보면, 이렇게 바나나, 레몬, 딸기, 이걸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카드를 엎어놓고 뒤집죠. 뒤집으면서 우리 가족이 뒤집은 모든 과일 모양의 합이 5가 될 때마다 중앙에 종을 놔두고 종을 먼저 치는 거죠. 종을 먼저 치면 나머지 사람들의 카드를 다 뺏어오게 됐어요. 자, 이 게임을 하면 애들이 환장을 해요. 그러니까 저절로 5가 되게 하는 연산 훈련이 저절로 되는 거죠. 저는 이거 우리 연구소에는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이런 애들하고도 해요. 해보니까 큰 애들도 막 굉장히 흥미있어요. 이 할리갈리는 유명한 장난감인데 할리갈리 베이직을 사든가 아니면 가끔씩 베스킨 라빈스나 이런 데서 사은품으로 줘요. 이 유명한 장난감, 세계적인 장난감이거든요. 자, 이건 뭔가 하면 지오보드라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2학년에 나와요. 플라스틱 판에 이렇게 돌기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 돌기에 고무줄을 걸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도형을 만들어 보는 거죠. 엄마들 이런 걸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옛날에 지금 우동기 교육감 계시죠? 우동기 교육감 전에 누가 있었냐면 신상철 교육감이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처음 취임했을 때인데 이분이 취임하자마자 대구광역시 교육의 첫 번째 화두로 창의성 심장을 주장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취임하자마자 갑자기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를 열었어. 그때 초등학교가 대구에 190몇 개밖에 없었는데 그때 학교 대표를 한 명씩 뽑았어요. 우리가 6학년 때 대표를 뽑혔잖아. 학교가 조그맣다 보니까 쉽게 대표를 뽑히더라고. 그래가지고 대구 교대 갔어요. 창의력 경진대회를 하러.
거기 대구교대 교수들이 문제를 8문제를 냈어. 2문제는 수학, 2문제는 읽기, 국어, 2문제는 과학, 2문제는 사회, 이렇게 8문제를 내가지고 이 아이들의 창의력을 경진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온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지오보드를 하나 제시하고, 아유, 지오보드를 하나 제시하고요. 요 돌기 9개를 딱 줬어요. 요 정사각형 모양으로 한 칸이 1이 되게 돌기 9개를 딱 주고요. 요 가운데 1개를 더 줬어요. 10개를 줬다고요. 무슨 말인지 상상이 돼요.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9개를 주고 1개를 더 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가 뭐 있는지 알아요? 이 지오보드에 고무줄을 걸어서 삼각형을 만들되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2가 되게 하라는 거라. 근데 단서가 있어. 최대한 많은 고무줄을 걸어보라. 이거 있어. 자, 돌기는 10개밖에 없고요.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2가 되게 해야 돼. 그럼 걸어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짱구 걸면서 걸어도 한 9개 걸면 다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15개 걸었다 하더니. 그래, 하고 와서 발표를 기다리는 거라. 근데 실제로 발표가 났어요. 그때 우리 애가 그 190명의 각 학교 대표들 가운데 5등을 했어. 그래서 동메달 받았죠, 동메달. 지금도 우리 집 가보를 모시고 있어. 그때 대구에서 제일 우수한 애, 경북대학교 수학과학영재원에 다니던 전설적인 천재 노희수란 친구가 있어요. 걔가 그때 도원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대구에서 영재교육 받는 애들 그때 그 대회에 다 출전했거든? 근데 노희수란 친구가 지금은 그 한국과학영재학교 나와가지고 2학년 때 미국 프린스턴 간 애가 있어요. 걔도 이 대회 나왔는데 2등밖에 못했어. 이게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거죠. 이게 초등학교 2학년 수학 교과서에 나와요. 근데 집에 지오보드 있는 집 잘 없죠? 있어요. 이건 유명한 하노이 탑 들어봤어요? 아이들의 집중력이나 사고력을 기르는 아주 유용한 도구예요. 영화 혹승탈출 보면요,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이 인간 닮은 가장 가까운 동물을 뭐래요? 침팬지의 지능 개발을 위해서 침팬지 훈련시킬 때 이거 써요. 혹승탈출 알아요, 영화? 유인원하고 막 인간하고 싸우는 거. 거기 보면요, 그 우리에 갇혀있는 침팬지들 이거 갖고 놀고 있다니까? 이거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여기 있는 이 9개의 원형을 옆으로 옮기는 거라. 근데 이쪽을 사용하든지 해서 요리 옮기는 건데 규칙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큰 운반이 작은 운반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리 옮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요놈 제일 작은 걸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 걸 여기 옮겨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걸 다시 요리 옮겨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걸 요리 옮겨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해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이거 9개 다 하려고 하다 머리 터져. 그래서 3개 또는 5개만 딱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걸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옮겨보라고. 이게 집중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장난감이죠. 이거 유명한 수학교구예요. 하노이 탑. 베트남에 하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하노이에 있는 어떤 사원에서 있었던 전설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수학교구죠. 러시아워. 이거 봤어요? 자, 이거 주차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러시아워라는 게 왜 복잡한 내거리를 상상하는 거잖아요. 자, 이 주어진 주차장이 있어요. 이 주차장에 요 내 차가 빨간 차야. 출구는 여기죠, 여기. 요 차들을 조금씩 움직여서 빈 공간을 만든 다음에 내 차를 탈출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논리적 사고를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유명한 장난감이죠. 어떤 애들 성질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빨간 차를 들어서 옮겨, 그냥. 왜? 생각이 안 되니까, 그래. 생각하는 힘이 딸리니까. 그리고 이 카드가 있어요. 카드는 제일 쉬운 상황부터 점점 이 주차장에 차들을 많이 놓고 시작하는 거라. 쉬운 상황은 차 몇 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애들 하여금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거죠. 논리적 사고력은 수학적 사고력이 아주 중요한 분야예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무조건 연필과 종이로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가야 되겠네. 아이고, 이거, 하여튼 그렇다 치고. 자, 앞으로 이제 고학년의 경우에, 지금 고학년들한테는 별로 도움되는 말씀 못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제 문제를 다룬다고 쳐요? 그러면, 문장제 문제를 가지고 항상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먼저 이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이게 1단계. 두 번째, 2단계. 주어진 조건. 이 구하려고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들은 어떤 게 있을까? 여기에 또 표시를 하게 해요. 세 번째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를 전략을 선택하고 풀이를 실행하게 해요.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거죠. 왠지 복잡했다. 이러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 다시 생각해야 되고요. 이 네 단계를 헝가리인가 핀란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유명한 수학자 폴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온 세계의 수학학자들 앞에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문제 해결의 4단계라고 해요. 여러분들 수학 교과서에 보시면 수학 교과서 아까 원단원을 공부했죠? 뒤에 뭐 있어요?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봅시다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문제 해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좀 더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항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4단계로 사고하라는 거라. 이 4단계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를 가지고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반드시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수학 교과서 사보시면 항상 매 단원 뒤에 문제 해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그 유명한 폴리아라는 교수가 제창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4가지 단계예요. 그 아이들로 하여금 수학 공부가 이제 좀 안정이 되면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은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전략을 쓰지? 이렇게. 우리는 엄마들은 대부분 식 세우기밖에 몰라. 식 세우기는 수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8가지 전략 가운데 하나에 불과해요. 어떤 것은 그림을 그려봐야 되죠. 집합에서 제일 쉬운 건요,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보는 거라.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기도 있고요. 나이를 추론하는 문제 같으면 표를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런 식으로 수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 이걸 아이들로 하여금 습관을 들이는 게 좋죠. 시간이 쫓겨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이 자전거 타기처럼 절차 기억화돼요. 인간이 기억 형태는 크게 3가지가 있대요. 물론 기간으로 나누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눌 수 있지만, 그죠? 기억을 하는 형태는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의 내 추억을 기억해요. 이건 뭔가 하면 일화 기억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공부한 내용을 기억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의미 기억이라고 불러요. 또 하나의 기억 형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절차 기억이죠. 자전거 타기, 타이핑하기, 운전하기 이런 거 다 절차 기억이에요. 몸에 그 프로세스가 우리 몸에 기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운전대에 딱 앉으면 저절로 내 몸이 움직이죠. 그래 가끔씩 멍한데도 차는 가고 있어. 이게 절차 기억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우리 아이들이 장기적으로는 고학년이 되면 수학 공부를 하는 이것이 문제 해결의 4단계를 절차 기억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생각하게 하는 거지. 구하려고 하는 게 뭐지? 그 다음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단서는 조건은 어떤 게 있지? 이걸 파악하는 거죠.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가장 효과적이고 짧게 푸는 방법은 뭘까? 전략은 뭘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걸 계속 연습하는 거죠. 이 연습이 안 되면 숫자만 보고 덤벼요. 어떤 아이들은요, 생각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고학년이 됐는데 숫자만 보면 나누거나 곱해. 먼저 뭐 다른 뭘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틀려요. 오답 나와요. 이걸 보고 절차 기억이라고 불러요. 독수리 타법이 아닌 한 손가락 10개를 딱 자판에 얹으면 저절로 손가락이 딱 자기 위치에 가죠. 이게 절차 기억이에요. 수학 공부도 아이들의 이걸 보고 수학에서는 뭐라고 해요?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아이들 뇌 속에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패턴, 알고리즘이 몸에 배워야 되죠. 그래야지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는 거라. 하여튼 시간이 쫓기면서 제가 막 부랴부랴 해서 지금 겨우 12시인데 제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는 책 읽기를 가지고 말씀드릴지 아니면 그 사교육비를 현저하게 절약하는 그 습득하는 영어 공부를 말씀드릴지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아까 어머니들이 선택하셔서 이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충분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쫓기고 이래가지고 혹시 더 필요한 이런 게 있으시면 다음 카페 우리 연구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지난 한 6, 7년 동안 한 모든 강의가 동영상과 mp3로 촬영돼서 녹음돼서 올려져 있어요. 오늘 제가 빠뜨린 부분에 이런 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오셔서 잘 들어주시고 또 교감선까지 와서 막 이렇게 우리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또 인연에 대해서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